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냥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데, 주식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죠. 네. 현물로. 네. 이거는 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게 최고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억 원어치 산 주식이야. 네. 근데 반토막이 나서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네. 평가 금액이. 네. 그럼 5천만 원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해요. 네. 그럼 요거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평가액 기준. 네,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아. 상장 주식은 어디 가서 팔아도 그 금액인 게 명확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최고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떨어졌을 때 상장 주식은 그 가격으로 해서 이제 뭐 하면은 되는데. 그게 2개월 평균 가격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평균 내가지고 2개월, 3개월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네네. 그 기간 동안의 거를 이제 평균 내서 넘겨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있어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을, 회사를, 법인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시장 가격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도 주식을 줘야 나중에 자녀가 그 주식을 받아서 뭐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승계를 네.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할 때도 따져보는 거는 이제 최근 3년간 최소한 네. 그 실적 그리고 재산 보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재무상태표랑 이제 손익계산서를 다 봐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데 예. 저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예. 일시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사형산업이고 그래갖고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때 증여를 했어요. 예. 예. 이게 최고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증여세 냈죠. 네. 근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 증여세만 낸 꼴이 나중에는 됐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 1억 원어치 주식을 네. 반토막 내서 5천만 원에 증여를 했는데 네. 이게 4천, 3천, 2천 되는 거죠. 네네. 그때 여기서 증여를 취소하시더라고요. 네. 6개월이는 3개월이는 가 증여 취소할 수 있더라고. 네, 네. 그러면 다시 취소했다가 네. 더 떨어진 가격으로 증여를 네. 다시 신고하고. 네. 증여 취소하는 기간이 그렇게 현금 아닌 경우에는 3개월 네,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현금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그냥 건건이 다 증여라고 봐야 돼요. 취소 기간이 없어요. 아, 현금은? 현금. 아, 현금은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가면은 무조건 증여해요. 그래서 아까 아니, 예를 들어 네. 뭐 한 5천만 원 급전은 네. 아니겠구나. 네. 5천만 원은 부모님이 네. 자식한테 이렇게 줬다가 네. 한 달 뒤에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증여에다가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 이렇게 재증여. 네. 그럼 왔다 갔다 1억으로 계산이 돼요? 네,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막 차용증 써놓고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돈은 꼬리표가 없어요. 이 돈이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갔던 돈이 온 건지 아니면 내가 5천 줬는데 기분 좋아서 5천 줬어요. 근데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자녀도 기분 좋아서 5천을 줬어요. 이렇게도 볼 수는 있다 이거예요. 물론 정황상 봤을 때 5천을 갔는데 그게 한 달 있다가 5천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냥 빌린 빌려준 거를 거겠거니. 예. 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교를 아빠 사랑회에서 보냈어요. 나는 5천을 빌렸는데 100만 원을 이제 아버님께 드릴 때 네. 저교를 제가 그래서 아까 뭐 대출금 빌린 돈 이자라고 원리금 상환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 이유가 네. 아빠 사랑회에서 보냈으면 이거는 그냥 아빠 사랑회에서 돈 준 거 아니니?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정말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사업을 하다가 네. 아니면 집 뭐 보증금이라든지 잔금을 치러야 3억이 막 급해.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는 좀 돈이 있으셔. 3억을 빨리 빌려가지고 네. 잔금 치르고 나는 그 사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네. 이 3억을 다시 아버지한테 갚았어. 네. 근데 차용증은 없어. 네. 그럼 국세청에 봤을 때 3억이 증여됐다가 3억이 또 증여됐습니다. 네.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정황상 봤을 때, 누가 봐도 빌려줬다가 갔는데 차용증만 없구나라고 하면은 인정은 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그 조사관을 설득시키기 나름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복잡해져서 갔는데 다시 왔어요. 네. 이거를 증여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애꿎은 뭐 배우자 상속공제 6억. 네네네네. 그걸 날려먹는 경우가 있고요. 갔다가 6억이 갔다 6억이 다시 왔어요. 이거 빌려줬다 온 거라고 증빙을 못 해가지고
6억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날려먹고 다시 돌아오면서 날려먹고 이야.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참 여쭤봐야 되는데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가 비과세 증여가 되죠. 네. 6억 원까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해서 와이프가 네. 아니면 남편이 네. 뭐 잔금 치르는데 6억 필요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냥 한번 이쪽 통장으로 갔다 온 건데 네. 그 공제가 그냥 제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진짜로 말씀대로 짧은 시기에 네. 어. 될 수도 있어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규정 자체가 갔다가 취소 없이 이거는 증여로도 볼 수 있고 뭐 대여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처럼 이렇게 정황상 갔다가 다시 왔으면은 요거는 누가 받으려도 돈을 빌렸다가 뭐 받은 거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기간이 길다거나 아니면은 뭐 금액이 조금 다르다거나 네. 이런 식이면은 갔다가 왔는데 이걸 공무원이 봤을 때는 조사관이 봤을 때는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건 그러면은 서로 증여한 게 아니냐라고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부간 증여가 6억 원인데 네. 이거 사실상 그래서 조금 비싼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이거 거의 다 활용하시죠. 네, 많이들 하고는 있어요. 6억은 이제 배우자끼리 증여세 안 내고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한 사람마다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기준보다 좀 적게 서로 갖고 있으면 50%씩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는 피하기 위해 가지고 부부간에 이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들은 이제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증여로 해서 갔을 때 네. 생각을 해야 될 게 종부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증여세 6억까지 아니니까 6억은 안 낸다 하더라도 취득세, 네. 취득세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반반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 명의로 5대 5로 산다 네. 하면은 배우자한테 6억 이하의 부동산을 넘길 때는 증여세는 안 내는데 아니, 넘길 때는 네, 넘길 때는 이제 배우자가 그거를 취득을 할 때, 증여로 취득을 할 때 취득세가 나오게 되죠. 취득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네. 취득세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예를 네. 들어서 12억짜리를 네. 6억 원어치 지분 50%를 넘겨줄 때 네.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라 네. 취득세도 내야 취득세도 되는 거예요? 취득세 그러니까는 세금이 뭐 하나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세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취득하는 행위는 한 거잖아요. 증여는 네. 증여대로 한 거고 취득은 취득대로 또 한 거고. 네. 그러면은 증여세도 내고 원래 취득세도 내요. 근데 아. 취득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어. 취득세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겨줄 때는 취득세를 좀 그나마 좀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올라가게 돼가지고요. 취득세를 많이 냅니다. 이야, 정말 우리나라 국세청 꼼꼼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히 몇 년도 규정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기준이 좀 옛날 버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도 많았고 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네.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이런 비과세 증여 한도가 네.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네. 비판들도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원래 3억이었는데 그게 네. 6억으로 올라가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5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꽤 오래됐어요. 한 8년? 오, 한 10년 배우자 요게 됐는데. 2008년에 개정된 거고 네, 한 14년 정도. 14년, 네. 15년 돼가고 네. 직계 전속액에 이게 5천만 원으로 네. 커진 게 2014년에 그렇죠. 네. 개정이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적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요. 네. 이제 이게 적다 많다는 개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의견은 적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돈으로는 뭐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5천만 원 부모가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줄 능력이 원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5천만 원이나 받아서 좋겠네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5천만 원도 많은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결혼할 때 네, 결혼 조금 자금. 네, 잠깐 늘려주자.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네.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그 세법 개정안 네. 국회에 올린 거에다 담아서 네, 맞아요. 이게 들어가기는 아직- 했는데. 네, 결론이 난 거는 아니기는 한데 네, 네. 네, 뭐 혼인신고 기준으로 앞에 2년, 뒤에 2년으로 해서 뭐 한다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잠깐 늘 계획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이 5천만 원을 뭐 많다 적다라는 거는 제가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의견은 여러 가지 다 많다라는 의견도 있고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뭐 확실한 거는 이게 그 개정된 지는 오래돼서 옛날 세법, 옛날 기준인 거는 맞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뭐 5천만 원 갖고 이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유, 없기는 안 되죠. 네네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증여세를 네. 좀 현재 제도 안에서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좀 있다면 몇 네.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증여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뭐 A라는 사람이 특정한 B라는 사람한테 줬을 때 그걸 네. 기준으로 따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네. 아들한테 10억을 줬을 때 네. 특정한 A라는 아버지가 특정한 B라는 자녀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는 시스템인데 요거를 넓혀버리면 좀 적게 낼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서 넓게 멀리 증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 아버지가 굳이 자녀한테 아들한테만 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결혼을 했네? 예. 그럼 아들한테 반, 며느리한테 반을 나눠서 주게 된다면 아. 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위에 라인들 저기 부모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걸 넓힐 수는 없어요. 네네네. 아버지가 나한테도 5억 주고 어머니가 나한테도 5억 주면 그냥 10억을 받은 걸로 처리가 되는데 네. 반대로 아버지가 음. 아들한테 10억 줄 걸 5억만 주고 네. 나머지 5억은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5억을 주면 얘는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도 달라지고 그 혼인신고 한 다음이에요? 전이에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은 타인인 거고요. 네네네. 네. 혼인신고를 했다면 며느리인 거죠. 예. 네. 직계 비속이 돼버리는 네네네. 거니까. 그렇죠. 네네. 아, 그럼 직계 비속이 된 상태에서. 네네네. 기타 친족이 됩니다. 며느리는. 아, 기타 며느리가 기타 친족인가요? 기타 친족이에요. 며느리 사이는. 아, 복잡해. 네. 아, 복잡해. 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내 아들 주면은 네. 내 아들이 네네네. 자기도 쓸 거고 며느리도 쓸 거야. 그럴 네. 바에는 네. 이렇게 나눠서 주면은 세금이 확 줍니다. 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도 있어요. 네. 그럼 자식들한테 그냥 나눠서 주는 거예요.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을. 네네네. 그랬을 땐 세금이 더 확 줄게 됩니다. 약간 그 며느리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 만약에 며느리가 네. 자기 집 부모님들한테도 5천만 원 이미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며느리가 네. 자기 집 부모한테도 5천만 원을 받고 네. 또 이쪽에서 받았으면 시아버지한테 네네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걸 피해서라도 이제 자녀한테라도 손주한테라도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 주는 게 제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 그러면은 인당 받는 금액을 나누어서 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네. 이렇게 10억을 주더라도 2억 5천씩 주는 게 네. 세금을 가장 아끼는 네, 거다.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들한테 줘도 아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바에는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저도 그런 할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 생각만 많이 저는 신고를 해드리니까 네. 많이 뵙거든요. 네. 그냥 부럽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특수 기간이긴 한데 네. 이제 뭐 우상향해서 오를 것 같은 게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고요. 우상향에서 오를 만한 자산이라면 네.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고요. 아하. 같은 부동산이든 같은 어떤 뭐 재화든 이게 세법에서 보는 가격이 있고요. 네. 시가가 있어요. 예. 시세가 있어요. 요 두 개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법에서는 뭐 한 7억짜리로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데 네. 시세가 이게 10억이에요. 네네네. 이러면은 이거를 증여를 지금 하면은 네. 10억짜리를 7억에 증여를 그쵸. 하는 꼴이 되니까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뭐 공시지가 이런 거 오르기 전에. 네,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시세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이제 법에서 따지는 이제 기준시가나 뭐 이런 것들이 높게 일시적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한 경우는 그거는 아예 그만큼의 돈을 줘요. 예. 돈을 줘서 그걸 그냥 사가게끔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뭐 다른 어떤 거든 간에 세법에서 보는 가격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이제 시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봐서 시세가 더 낮으면은 돈으로 줘버리고 예. 현금으로 예.
그리고 시세가 더 높으면은 어. 그때 그냥 그걸 증여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아예 돈으로 증여를 해서 그 돈으로 내 거를 매매하도록. 사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현금으로 아예 증여를 해가지고 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부담부 증여라는 게 많이 있는데 부담부 증여. 그 무슨 뜻이죠? 부담부 증여. 부담을 가지고 증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게 되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와요. 네. 증여세는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누진적이에요. 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10억짜리 아파트에 네. 사실은 대출이 6억이 있어. 이 6억은 너가 갚아. 음.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빚을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빚을 끼고, 네네. 전세라든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거를 아들한테 넘길 때 10억 아파트를 주고 부모가 6억을 갚는 게 아니라 여기에 6억 대출이 있으니까 이걸 너가 갚아 해서 실제적으로 대출도 4억만. 주고 이게 4억만. 그러면 이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고요. 6억은 판 거예요.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것도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복잡해요. 부채잖아요. 부채요. 어차피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내 돈도 아닌데. 네. 근데 그 빚을 자식이 갚는다고 그냥 가져간 건데 여기에도 양도세가 붙어요? 왜냐하면은요. 나는 원래 내가 6억을 갚아야 됐어요. 이 아파트 대출. 네네네네. 내가 갚아야 됐는데 그걸 아들이 갚네. 그럼 난 6억 받아서 아들한테 6억 받아서 갚은 걸로 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좋냐 하면은 증여로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양도로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얘네 둘을 이렇게 크로스되는 세금 가장 적게 내는 점을 찾아요. 그래서 이만큼은 증여로 가고 이만큼은 양도로 가게 되면 두 개 중에 이제 가장 적게 나오는 세금을 뽑아가지고 한다는 개념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거 계산하는 건 복잡하네.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자산 가격과 네. 이 부채의 가격과 네. 양도세와 증여세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서 네. 요만큼을 신고하도록. 맞습니다. 그만큼 증여, 이야. 그만큼 양도. 이건 또 솔루션이 있기는 해요. 되게 고려할 게 엄청 많아지죠. 양도세도 걱정을 해야 되고 증여세 그리고 뭐 취득세도 네. 다 골고루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제 뭐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돌려갖고 다 해보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부담부 증여가 이제 최고의 좋은 거기는 한데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그걸 가져갔는데 이걸 6억을 빚을 갚을 능력이 돼야 돼요. 조심해야 될 거는 6억을 못 갚는 친구한테 6억을 갚으라고 해서 넘겼다라고 신고하면 또 그게 또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상환 능력까지도 국세청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연간 소득이 얼마잖아. 네. 근데 이만큼이나 뭐 빚을 네. 대신 갚으라 한다고? 네.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큰 거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사후 관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대로 갚고 있나 볼게. 사후 관리를 해요? 사후 관리. 국세청이? 네. 제대로 갚고 있나 보고 그걸 또 뭐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임대소득이 그만큼 나와서 6억을 갚을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 6억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가져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판 걸로 보질 않아요. 그럼 저희가 힘들게 신고했던 부담부 증여 막 이렇게 해서 세율 최적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신고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증여한 거다라고 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폭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진짜 우리나라 국세청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전산이 정말 거의 뭐 전 세계 최강으로 잘 그러니까 돼 이게 있어요. 다 전사 다 등록돼 있어서 거미줄처럼 다 돼 있고요. 일본처럼 저 수기로도 하고 있으면 이거 빠져날 구멍이라고 일본에서 있을 이제 텐데. 배우러 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배우러 와서 우리나라 뭐 홈택스 이런 거는요 거의 전 세계 최강이에요. 네, 크로스 체크 다 되고요. 어디 하나에서 누락되면 그거 다 밝혀지고요. 네. 이 IT 강국이 참 좋은 면만 있다라고 해야겠지요. 예. 또 네. 국세청에서 연락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기준시가 네. 이런 것들 증여 시점 따지는 데 있어서 타이밍 잡는 거 있어가지고 뭐 매년 1월 1일은 일반 건물들이 뭐 얼마인지 평가되는 시기고 매년 4월은 이제 뭐 아파트나 빌라들이 이제 이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1월 1일 전에 아니면 4월 1일 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게 고시 뭐 매년 한 5월에서 6월 정도면은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고시 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게 오를 것 같다, 많이 올 것 같다. 그럼 오르기 전에, 네, 그 나오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좋죠. 야, 이것도 타이밍 싸움이네요. 혹시 이게 또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죽고 나서 물려주는 게 상속이고 네. 죽기 전에 물려주는 게 증여지 않습니까? 네. 증여를 했다가 네. 이 부모님들이 후회하시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그 세금보다는 예. 자녀분들이 받을 거 다 받았다. 받을 거 효도하기로 해놓고 어. 돈 받았더니 효도를 안 하더라. 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건부 증여가 돼요? 네네네. 근데 아까 현금 같은 증여는 취소가 안 된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뭐 주식 증여를 하더라도 네.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거고 네. 그 지나가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약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긴 한데 증여를 했다가 이게 효도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효도 계약을 했는데 그걸 없었던 걸로 아예 무효화를 시키는 거죠. 증여 자체가. 이야. 이거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은 아니고 약간 법적인 측면이긴 한데 증여를 했어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증여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또 증여가 되는 요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증여 근데 그 아예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증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아예 애초에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 돌리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이상 찾아오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 증여는 무효로 한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 막 공증 받아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증여는 없었던 걸로 한다. 실제로 이 증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는 케이스도 네. 있더라고요. 많죠. 네, 많죠. 상속, 네. 증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소송, 큰일들 겪는 것들을 많이 보셨구나.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게 좀 있는 집에서 예. 자산이 많아서 고민인 거고 네. 없는 집은 사실 싸울 것도 없어서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집 하나 있는 집도 사실 이걸 정리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그 집 하나 때문에 갈라서고 그러면 더 보기 안 좋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몇백억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 상속이 되면은요. 이게 뭐죠? 부모님이랑 자녀들 사이에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자녀는 이제 배우자가 생기게 되고 이럴 경우에 조금 이제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형제지간에만 있었을 때는 아니면 부모 자식간에만 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트러블이 있지 않은데 여기 네네. 이제 가족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네, 준비를 또 해놔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거고요. 야,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뭐 혹시 뭐 못하신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일단은 거의 다 말씀은 드렸고요. 네. 네, 일단은 증여세 신고는요. 네. 가능한 세금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하라. 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다던가 부부간에 6억 이하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다. 어차피 세금 신고해도 세금이 안 나오니까 세금 신고 안 해.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증여 공제 미달을 하더라도 5천만 원 안 되더라도 6억 안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놓고 그 신고 근거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네. 나중에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세 신고를 안 한 자녀 명의의 이제 예적금 등이 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세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될 때는 다 맞춰서 해놓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라 하더라도 네.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거지만 난 비과세 한도까지만 했으니까가 아니라 네. 이것도 신고를 해놔야 된다. 네, 나중에 탈이 없다. 그리고 하여튼간 국세청이 요즘에 거의 뭐 원자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여러분 뉴스에서 세금이 얼마가 펑크 났다. 세수가 덜 거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시면 아유 재정 운영 못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세무조사 올 수도 있네라고 생각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애초부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준비를 해놓는 게 최고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어. 먼저 이제 세무 전문가한테 먼저 물어보고 큰 돈 나가거나 큰 돈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건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일을 다 버린 다음에 그때는 이제 많이 늦게 되죠. 그때는 이제 절세 방법이 뭐 그 전에는 10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일을 버리고 나서는 이제 1개, 2개 남을까 말까니까는요. 미리부터 대비해 놓고 그리고 큰 돈 나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본인의 사례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세무사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